저는 제 딸 이렇게 결혼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쪽 원하는 대로만 하려면 뭐하러 상견례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저희 원하는 대로만 하다니요. 결혼하면 애 키워야 하니 일은 그만둬라. 집은 시집과 가까워야 한다. 집은 공동명의는 안 된다. 어떻게 자식 결혼을 그렇게 입맛대로만 시키려고 하나요? 말을 이상하게 하시네요. 그냥 저희 의견을 얘기한 거잖아요. 저도 귀한 내 아들 결혼시키는데 그 정도 말도 못해요? 저도 그쪽 못지않게 딸 귀하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많이 시켰고 능력도 그쪽 아들보다 더 있으면 있었지.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왜 벌써부터 이래라 저래라 사람을 못 살게 굽니까? 아니, 못 살게 굴다니요. 말이면 단 줄 아나?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주문호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딸과 예비사돈에 관한 이야기이죠. 처음엔 예비사위가 집을 해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 씨는 놀랐습니다. 그런데 집은 해오지만 집값만큼 혼수와 현금으로 채워서 들고 오라는 황당한 말을 하며 집 명의는 예비사위 앞으로 하겠다는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차라리 정확히 반씩 내자고 했다면 대환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싫다며 우기는 예비사돈의 꿍꿍이가 의심이 됐습니다. 이제 막 결혼하는 젊은 부부이지만 벌써부터 재산분할이니 뭐니 하는 소리를 하는 것을 보면 이 결혼이 앞으로 평탄할까 싶었습니다. 벌써부터 시부모 행세를 하는 예비사돈은 비상식적이었고 중간 역할은 하지 않고 무조건 제 부모 말만 맞다고 하는 예비사위도 전혀 믿음직스럽지 않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이 이런 집안과 가족의 인연을 맺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 씨는 이렇게 자식을 결혼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나 딸이 결혼을 하겠다고 해도 주 씨는 그 꼴은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 씨에게는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주예은으로 주 씨가 참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었죠. 딸이 어릴 때 병으로 아내를 잃은 탓에 더욱 애틋했습니다. 딸도 그만큼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깊었기에 보통의 부녀지간보다도 친밀했습니다. 다행히도 주 씨의 벌이가 괜찮은 덕에 딸을 부족함 없이 키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엄마의 빈자리까지 채워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런 서러움은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물론 주변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 가능했던 이야기였죠. 딸 예은은 어려서 철이 들어 사고 한번 치지 않는 모범생이었습니다. 당연히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어려움 없이 좋은 직장에도 들어갔습니다. 주 씨는 남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물론 아내가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건 주 씨가 어쩔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죠. 그리고 그렇게 금지옥렵으로 키운 딸도 결혼 정년기가 되었습니다. 1년 전부터 만났던 남자친구를 주 씨에게 소개시켜준다며 데리고 와서 결혼 허락을 구했습니다. 내가 솜씨가 없어서 요리 같은 건 못하고 대신 소고기 좋아한다면서 많이 먹어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내가 있으면 그래도 집에서 음식을 대접했을 텐데 주 씨와 예비사위는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첫 만남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결혼 얘기를 꺼내는 자리인지라 신경 써서 고른 식당이었습니다. 허락은 무슨? 예은이가 좋다면 나도 좋다. 주 씨는 뿌듯하게 웃으며 예비사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전에 한 번 본 적이 있었지만 주 씨는 예비사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닌다는 예비사위는 능력도 있고 준수한 용모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딸에게 참 다정한 듯해서 둘을 보고 있으면 미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저희 잘 살겠습니다. 예은이 걱정은 하지 마세요. 믿음직스러운 예비 사위를 보며 흐뭇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눈물이 찔끔 날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이 결혼을 한다는 사실이 실감이 났죠. 주 씨와 딸 그리고 예비 사위는 밝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결혼식은 내년 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식장 알아봐야 하겠지만요. 그래. 너희가 잘 상의해서 결정해. 그리고 집은 저희 둘 출퇴근하기 불편하지 않게 적당히 직장 근처로 알아보려고 해요. 마침 주 씨가 살고 있는 집이 딸의 직장과는 크게 멀지 않았습니다. 차 타고 20분 안쪽으로 걸렸기 때문에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하면 자주 오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늘 닿는 곳에 있는 것과 멀리 사는 건 다를 것 같았습니다. 딸이 독립해서 살고 있는 오피스텔은 결혼 전에 정리할 것이라고 알렸고 마련해줬던 보증금은 딸의 비상금으로 챙겨줄 작정이었습니다. 결혼 비용을 제외하고서도 말이죠. 딸도 몇 년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모았겠지만 그래도 빈손으로 결혼시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예비 사위와 식사를 하고 얼마 안 있어서 딸이 주말에 주 씨를 찾아왔습니다. 결혼 때문에 상의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결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집이었는데 예비 사위와 상의를 하다가 주 씨의 의중이 궁금한 모양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예식장이나 뭐 그런 것도 다 비싸다며. 예은이 네가 모은 돈으로는 그런 거 했어. 집은 그쪽 집이랑 반씩해서 마련하면 되지. 근데 요즘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주 씨가 집값을 보태는 것에 대해서 딸은 미안해했습니다. 아, 돈 벌어서 어디다 써? 딸내미 결혼하는데 능력 있어서 집 사줄 수 있으면 그게 복이지. 그러자 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딸 시집 보내려다가 우리 아빠 통장 텅텅 비면 어떡해? 아이고, 돈 걱정은 말어. 너 하나 시집 못 보내겠냐? 주 씨와 딸은 서로 농담을 주고받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 씨는 진심이었습니다. 곱게 키운 딸 부족함 없이 보내고 싶었습니다. 상대방 쪽 사정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남자 쪽에서 못 보탠다고 하더라도 주 씨가 다 낼 의향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딸이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예비 사위와는 전부 반씩하기로 이야기를 했다며 말이죠. 그래. 그게 나중에 말이 없어. 다행히도 상대방에서도 집값을 보태주는 모양이었습니다. 이제 결혼 준비만 순조롭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딸의 말에 조금 당황스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근데 집은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어머님이 결혼하면 일을 그만두기를 원하시더라고. 뭐? 너 보고 일을 그만두라셔? 딱 그만두라고 말씀하신 건 아닌데. 그런 눈치야. 애기 생기면 육아도 하고 그래야 된다고. 에이, 요즘 때가 어느 땐데 일을 안 하고 살아. 나도 그래서 사람을 쓰고 일을 계속하겠다고는 말씀드렸지. 그게 맞지? 좋은 직장이 아까웠습니다. 물론 애를 직접 키우는 것도 좋았지만 능력이 있는데 그만두고 집에서 애만 보라는 것은 가혹한 일인 듯 했습니다. 여자도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집에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법이야. 주 씨는 딸이 일을 그만두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코 딸의 인생에 좋을 것 같지 않았죠. 너도 배울 만큼 배웠잖아. 만약 너 스스로가 전업주부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아빠는 솔직히 반대야. 나도 직장 계속 다니고 싶어. 주 씨가 딸의 시어머니 될 사람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지만 딸의 의견을 존중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사위가 있으니 어련히 중간에서 잘 해결해 주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딸도 의지가 확고했고 말이죠.
그런데 상견례를 한 달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준비 잘 되고 있어. 결혼 준비. 그래. 집도 알아보고 해야지. 집은 주말에 좀 돌아다니고 있지. 아, 근데 아빠, 딸이 어쩐지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왜? 무슨 문제 있어? 아, 그건 아니고. 어머님이 시댁 쪽이랑 가까운 곳에 집을 얻었으면 하시더라고. 주 씨가 기억을 더듬어 예비사위의 집이 어딘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직장과는 꽤나 거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출퇴근을 못할 정도로 먼 것은 아니었지만 애초에 직장 근처에 집을 얻으려고 했던 계획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너희 힘들지 않겠어? 출퇴근하려면 하지. 주 씨는 딸만 괜찮다면 큰 상관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된다면 주 씨의 집과는 더 멀어지겠지만 예비 사돈네도 외동아들 하나 있으니 가까이 두고 살고 싶은가 보다 생각했죠. 근데 대신에 집은 시댁에서 해주시겠대. 뭐? 그쪽에서 전부? 그렇게 하시겠다던데.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아직 아무 말은 안 했어. 근데 석진 씨는 좋아하던데. 예비 사위가 기뻐할 만도 했습니다. 요즘 집값이 비싸니 작은 신혼집을 구하더라도 억소리가 여러 번 들려야 했으니 말이죠. 하지만 주 씨는 그 말이 달갑지는 않았습니다. 뭐하러 그렇게 한쪽이 부담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옛날이라면 몰라도 요즘 시대가 변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딸 가진 부모 입장이었지만 사위가 집을 해와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좀 그런가. 아무래도 그렇지. 되도록이면 반씩하는 방향으로 얘기해봐. 물론 그런 사람들은 아닐 거라고 믿지만 그래도 예로부터 맨몸으로 결혼해서 좋은 취급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했습니다. 주 씨가 너무 고루한 생각을 가진 것일 수도 있지만 여력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런 식으로 결혼을 진행시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전부 정확히 반씩하고 집도 직장 근처나 중간쯤에 구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쪽의 말을 그냥 무시할 수 없기에 좋게 말을 건네보라고 딸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뒤로 집에 관해서는 별말이 없길래 주 씨는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일방적으로 남자에게 집을 해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었고 반씩하자는데 싫다고 하지는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날이 되었을 때 주 씨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비 사돈을 보고 그리고 예비 사돈과 있는 예비 사위를 보고 이 결혼에 대한 결심이 흔들리게 되었죠. 예비 사돈과의 첫 만남은 최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석진이 엄마예요. 안사돈의 눈은 인사를 하며 주 씨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무언가 가늠하는 듯한 그 눈빛이 사람을 참 불편하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은이 아빠 되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주 씨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고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조용했습니다. 양가 식구가 많지 않아서도 그랬고 주 씨의 한쪽 옆자리가 비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바깥사돈 될 사람은 말이 별로 없었고 대화는 예비 안사돈이 주도했습니다. 처음엔 서로의 아들딸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분위기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원하지 않는 주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예은이한테도 한 번 말한 적이 있는데요. 결혼하면 어지간하면 일은 그만뒀으면 싶어서요. 그 말에는 이미 딸이 대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주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딸도 예비 사돈이 한 말이 의외였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주 씨가 대답이 없자 여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능력 좋은 시댁 있고 남편도 있는데 뭐하러 계속 회사에 나가나요? 고대도 나아야 되는데. 아직 60대라고 들었는데 참 요즘 80대도 안 할 발언을 했습니다. 애기 키울 때는 사람을 쓴다던데요. 주 씨가 애써 웃으며 대답하자 여자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 쓰면 어차피 돈 드는 거 나가서 일하는 의미가 있나요? 일은 일대로 하고 그 돈은 고스란히 사람 쓰는데 나가고. 그리고 애들은 엄마가 키워야죠. 안 그러면 나중에 커서 어떻게든 티가 나는 법이에요. 그 말을 듣고 주 씨는 머리에 망치를 한 대 콱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릴 때 엄마를 여엔 딸을 빗대어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의도한 게 아니더라도 말을 조심성 없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 씨와 딸이 사색이 되어 있자 예비 사위가 제 엄마에게 눈치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민망하다는 듯이 덧붙였습니다. 아, 물론 예은이한테 하는 소리는 아니고요. 근데 엄마가 죽은 것도 아니고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직접 안 키우는 건 좀 아니죠. 그 말을 들으니 더더욱 딸 예은에게 하는 말인 듯 했습니다. 다 끝난 이야기이기도 했고 말을 전하는 투가 참 예의 없기도 했습니다. 생판 남이더라도 그런 주제는 삼가야 하는데 어떻게 상견례 자리에서 저런 발언을 하는지 황당했습니다. 주 씨가 헛기침을 하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다시 한번 예은이에게 한 말은 아니니 오해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미 심기는 상했습니다. 딸의 표정도 좋지가 않았죠. 직장은 본인이 다니겠다고 하면 다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어릴 때는 휴직해서 직접 돌보면 되는 거고요. 어차피 어린이집 보내고 학교 가고 그러면 회사를 그만둘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에이, 그래도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돈 때문에 그러는 거면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요. 돈은 친정에도 충분합니다. 예은이도 커리어라는 게 있는데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게 두었으면 하네요. 주 씨가 다시 한번 말하자 여자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더 말을 덧붙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2번이나 거절한 일이니 소용없다고 생각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결혼 후에 다시 설득하기로 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주 씨는 건너편에 앉아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또다시 불편한 주제가 여자의 입을 통해 나왔습니다. 집 말이에요. 예은이가 반씩하자고 했다던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집은 남자가 해가야지요. 부담 가지지 마세요. 아,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한쪽에서 부담할 필요가 있나요? 에이,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돈 걱정은 하지 말라고 집을 해오겠다고 한다면 주 씨는 손해볼 것이 없는데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말에서 풍기는 느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진짜로 주 씨가 걱정하길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재력을 뽐내고 싶은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여력이 됩니다. 그러자 여자가 언짢은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상한 고집을 부리시네요. 제가 집을 해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해 가겠다고 하는데 말이에요. 어쩌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의 태도를 보니 주 씨는 더더욱 내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상대방 성품이 좋게 느껴졌다면 주 씨도 굳이 고집을 부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태도에 더욱이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다고 살지도 못할 조그만 집 같은 거 사주지 않아요.
하지만 여자의 말처럼 집을 사준다는데 극구 사양하는 것도 이상하게 보이긴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뜻이 정 그러시다면 그런데 이어서 들려오는 여자의 말이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집은 저희가 살 테니까 그쪽에서 혼수 넣으시고요. 그래도 집값에는 택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차액은 애들한테 현금으로 주시면 어떨까 해요. 현금이요? 어차피 반씩하는 걸 원하셨잖아요. 각자 내는 금액만 맞추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애들한테 목돈이 있어도 좋을 거 아니에요. 뭐, 부담스러우시면 말고요.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집값만큼의 지출이 있을 텐데 돈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식이었습니다. 여기서 한마디 더 했다가는 또 그러면 왜 반씩 하자고 했냐는 말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결혼하면서 새 차도 뽑고 하는 게 좋잖아요. 그 돈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래도 남으면 신혼여행도 가고 용돈도 하고요. 어차피 애들이 같이 쓰는 거니까 결혼자금 반씩 하는 거 맞죠? 주 씨가 말없이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러쿵저러쿵 해봤자 기분 좋은 대화는 아닐 듯 했습니다. 집 문제만 아니라면 이렇게 말씨름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상대가 원하는 대로 맞추자 생각했죠. 혼수도 해가고 현금도 있다면 집 안에 왔다고 무시당할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 혹시나 해서 하는 소린데요. 집은 석진이 앞으로 해야 하는 거 아시죠? 기가 막힌 말이었습니다. 결혼하며 똑같은 돈을 지출하는데 어째서 집 명의는 사위의 이름으로 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어이없는 심정으로 주 씨가 대꾸하자 여자는 자신이 더 이해가 안 간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집은 저희가 사는 거니까요. 당연히 석진이 명의로 해야죠. 아니, 혼수는 쓰다 보면 가치가 없어지고 현금도 같이 쓰면 사라져버리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집을 공동명의로 안 하면 반씩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변함없는, 아니 오히려 오를 수도 있는 부동산은 자기들 앞으로 든든하게 두고 티도 안 나는 혼수나 현금을 집값만큼 가져오라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나 싶었습니다. 하도 자기들이 집을 사겠다고 해서 찜찜했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집은 결혼 전에 샀으면 해요. 혹시나 나중에 분할할 때 아무튼간 재산이 누구 건지 이게 시점이 중요하거든요. 하다 이제 이혼까지 언급하나 싶었습니다. 주 씨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예비 사위를 바라보았지만 사위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지금의 대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딸을 다시 쳐다보자 딸은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걸 보니 딸은 주 씨와 같은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죠.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애들에게 현금을 쥐어주든 차를 사주든 그런 건 어렵지 않은데요. 집이고 뭐고 뭐든지 반씩해서 명의도 정확히 공동으로 해야 맞는 것 같네요. 혹시 이혼할까봐 그러세요? 제가 분할 얘기한 거는요. 아주 만일에 대비해서 그런 거죠. 애초에 이혼할 일을 안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혼할 일이 없는데 왜 굳이 그쪽 이름으로 해야 합니까? 그러자 잠시 말문이 막힌 듯 여자가 입만 뻥긋거렸습니다. 아니, 우리는 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원래 집은 남자 명의로 해야 하는 거라는 여자. 주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이런저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전부 똑같이 반반하죠. 그게 싫다면 차라리 집은 저희가 사겠습니다.
그쪽에서 혼수하고 현금 주세요. 그러자 여자는 모욕이라도 당한 듯이 대꾸했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누가 여자가 집을 해와요? 우리가 없는 집도 아니고요. 저희도 없는 집 아닙니다. 아니, 아들이 없으셔서 그런가? 그래도 아들 장가 보내면서 집 한 채 사주고 싶은 부모 심정을 이렇게 몰라주세요? 네. 아들이 없어서 모르겠네요. 참,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 집 사준다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요? 자꾸 반씩하자고 우기는 것도 저희가 의심이 되네요. 시부모한테 며느리 노릇하기 싫어서 미리부터 선 긋는 거 아니냐고요.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이 걱정돼서 처음부터 공평하게 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남자가 집을 해가야 기도 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집 명의는 당연히 사위로 될 것이었고 예비사돈의 성정을 보아서는 주 씨의 딸이 제대로 된 며느리 대접을 받을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할 듯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자꾸 집을 해오겠다고 하는 이유가 저희 딸을 마음대로 부려먹으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남자는 길을 펴야 하고 여자는 길을 펴면 안 되니까. 아니, 말을 또 왜 그런 식으로 하세요? 교양 없이. 지금까지 교양이 없었던 건 제가 아니라 그쪽 같네요. 그쪽이요? 분위기가 험악해지려고 하자 그제서야 예비사위가 끼어들었습니다. 진정들 하세요. 장인어른, 저희 어머니가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무슨 뜻이야? 그냥 아들 결혼시키는데 더 해주고 싶어서 그러신 거죠. 그리고 이혼할 일 없는데 명의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안 그래, 예은아? 그러자 딸은 사위를 희한한 사람을 보듯이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야? 그러면 어때서? 예은이 너 나랑 이혼할 거야? 그러자 딸이 헛웃음을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 앞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이혼 안 할 건데. 얘기가 왜 그렇게 돼? 여태까지 우리 어머니 말씀 못 들었어? 그런 얘기는 진작에 나랑 했어야지. 네가 싫다고 그러길래 장인어른한테 직접 말씀드리려고 했지. 따로 묻지 않아도 사위는 예비사돈과 같은 뜻인 듯 했습니다. 아니, 나는 왜 굳이 그렇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깔끔하게 반씩하고 명의도 공동명의 하면 되잖아. 그런 게 싫다면 그냥 우리가 모은 돈으로만 하면 되고. 나도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집 해가겠다는데 왜 이런 걸로 따지는 거야? 어떻게 그게 집을 해오는 거야? 도저히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주 씨는 이 대화가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바가 분명했습니다. 그런 꿍꿍이가 있었으니 굳이 반씩하는 걸 반대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물론 주 씨도 다르게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명의가 어찌 되었건 간에 신혼집을 받고 혼수만 넣은 뒤에 나머지 돈은 딸에게 따로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굳이 명의를 자신들의 것으로 하겠다며 우기는 모양새를 보니 이렇게 결혼을 한다고 훗날 잡음이 없을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딸도 목이 타는지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셨습니다. 주 씨는 대답을 종용하듯 쳐다보고 있는 여자와 예비사위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제 딸 이렇게 결혼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쪽 원하는 대로만 하려면 뭐하러 상견례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저희 원하는 대로만 하다니요. 결혼하면 애 키워야 하니 일은 그만둬라. 집은 시집과 가까워야 한다. 집은 공동명의는 안 된다. 어떻게 자식 결혼을 그렇게 입맛대로만 시키려고 하나요? 말을 이상하게 하시네요. 그냥 저희 의견을 얘기한 거잖아요.
저도 귀한 내 아들 결혼시키는데 그 정도 말도 못해요. 저도 못지않게 딸 귀하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많이 시켰고 능력도 있고요.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왜 벌써부터 이래라 저래라 사람을 못 살게 굽니까? 아니, 못 살게 굴다니요. 말이면 단 줄 아나? 예은아, 장인어른 좀 말려봐. 뭐? 내가 왜? 예은아, 나는 석진 씨가 이렇게 마마보이인 줄은 몰랐어. 뭐? 마마보이. 우리끼리 다 상의했던 일이었잖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이렇게 상견례 안 했어. 딸이 말하자 예비사위는 당황했고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목청을 높였습니다. 이거 봐봐. 내가 말했지. 엄마 없이 크면 어떻게든 티가 난다고 말이야. 이래서 내가 일을 그만두라고 한 거야. 내가 그래도 예은이 너는 예쁘게 봐서 결혼 허락한 건데 말이야. 어디서 버릇없이 끼어들어서 내 아들을 가르치려고 들어? 여자의 말을 듣자 오히려 주 씨는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정을 떼주니 고민할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나도 이런 결혼 시키고 싶은 줄 알아. 집 사준다고 하면 넙죽 엎드려서 감사할 것이지? 복 받은 줄 모르고 말이야. 이 정도 조건에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처음으로 저희 의견이 일치하네요. 뭐요? 이런 결혼 시키고 싶지 않다면서요. 복 받은 줄 모르고 말이에요. 댁들이 이 정도 조건에 결혼을 시킬 수 있을 줄 아세요. 주 씨가 여자에게 들은 내용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뒷목을 잡고 쓰러질 듯이 휘청거렸고 옆에서 여자의 남편이 안절부절했습니다. 예비사위였던 놈은 기분 나쁜 표정으로 화를 참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귀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뭐하러 결혼시킵니까? 계속 데리고 사세요. 뭐요? 그러는 그쪽이야말로 딸이나 끌어안고 사세요. 네. 이렇게 결혼하느니 저는 그냥 아버지랑 살겠습니다. 주 씨를 대신해서 딸이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저희는 그만 일어나 볼게요. 그러면서 여전히 앉아있는 조 씨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결혼은 그럼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무슨 이런 경우 없는 사람들이 다 있어?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만 아세요. 자리를 떠나는 주 씨 부녀에게 여자가 마지막 경고를 하듯이 말했습니다. 그 말에 주 씨는 어쩐지 웃음이 나왔습니다. 다시 되돌릴 생각을 하면 제가 그쪽 명의로 집이라도 한 채 사주겠습니다. 뭐요? 주 씨는 딸과 함께 식당을 나와버렸습니다. 호기롭게 말하고 나왔지만 기분은 진창 속에 있는 듯 했습니다. 어째서 내 딸이 이런 취급을 받아야 했는지 몰랐습니다. 곱게만 키운 딸이었는데 말이죠. 아빠, 나는 얘기가 다 잘 됐다고 생각했어. 이럴 줄은 자신도 몰랐다며 울먹거리는 딸. 주 씨가 예비사위를 만났을 때도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서글서글하고 대화가 잘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꿀 줄은 몰랐죠. 연애만 하다 보면 딸도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게 어쩌면 부모가 끼어들어서 문제인 것이었죠. 차라리 처음부터 자식들 힘으로 결혼하라고 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랬다면 저런 성품도 까맣게 모른 채로 지옥 구덩이로 딸을 밀어넣을 뻔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맞춰주었다고 해서 평화롭게 잘 살 수는 없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결혼 전에도 저렇게 아들이 어쩌고 며느리가 어쩌고 해대는데 결혼하면 딸의 고생길이 훤했습니다. 차라리 잘 됐어. 결혼 전에 알아서. 딸이 중얼거렸습니다. 주 씨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만약 이런 만남도 없이 결혼시켰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죠. 후를 털어버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니까. 주 씨의 말을 들은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헛헛한지 표정은 좋지 않았지만 이런 상처는 언젠가는 치유가 된다는 사실을 주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저당 잡혀 사느니 순간 상처받고 회복하는 게 나을 수도 있었죠. 주 씨는 딸의 어깨를 두드리며 속으로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먼저 연락을 취한 건 딸의 옛 남자친구인 석진이었습니다. 생각은 해봤냐는 석진의 물음에 딸이 누구냐고 대꾸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주 씨도 웃고 말았죠. 다행이었습니다. 다시 결혼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설득해야 하나 내심 고민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 또 딸이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올지 모르겠지만 다음번이 있다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도 똑바로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번 일은 큰 교훈이 되었죠. 네? 또 커피숍이에요? 그래. 지난번에 좋지 않았어? 그건 아버지 생신이시니까 하자는 대로 하긴 했는데. 왜 그러시는 건데요? 그래도 명절인데 밥 한 끼는 같이 먹어야 하지 않아요? 수정이도 갈비찜 먹고 싶다는데요. 그거야 사 먹으려면 사 먹을 수 있잖아. 아니요. 집밥 먹고 싶대는데 명절에 웬 커피예요? 우리랑 차 한 잔 마시고 사돈 내 가서 집밥 먹으면 되지. 지난번부터 왜 그러세요? 꼭 얼른 보내고 싶은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은 자식들이랑 더 오래 있고 싶어 해서 문제인데. 아니면 다음 명절 때부터는 여행이라도 가시던가요. 아이고 아니야. 간단히 커피만 마셔 그냥.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7세 홍순영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30이 한참 넘은 아들과 며느리는 만날 때마다 부담스러운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집에 오는 것도 그렇다고 밖에서 만나는 것도 홍 씨에게는 어느샌가부터 달갑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홍 씨의 집에 오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임금님이 수라상 받듯이 공짜 밥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렇다고 외식을 하더라도 자식의 지갑이 열리는 일은 없었죠. 처음엔 형편이 어려워진 아들 내외를 배려해서 홍 씨가 기꺼이 내곤 했지만 어느새 그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서건 밥 한 끼를 먹을래도 홍 씨의 몸과 마음이 불편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이유로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홍 씨는 차라리 아들 며느리를 만나더라도 서로 서운하지 않을 장소에서 보자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커피숍이었죠. 홍 씨 부부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상원입니다. 아들 상원은 30대 초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비슷한 조건의 아가씨를 만나 연애를 하고 백년가약도 맺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그 후에도 큰 잡음은 없었죠.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자식들 결혼시키며 골치 아픈 일이 한두 가지씩은 있다고 들었는데 홍 씨는 그렇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한 지 2년 정도 지나자 뜻밖의 일로 골머리를 앓게 되었습니다. 저희 애 안 낳으려고요. 혹시나 좋은 소식이 없나 기다리던 참이었습니다. 요즘 다들 결혼도 늦고 자식도 늦게 낳으니 조급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됐든지 간에 언젠가 그때는 올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버이날이라고 찾아와서는 밥 먹으며 대뜸한다는 소리가 애를 안 낳겠다는 말이었습니다. 홍 씨가 부엌에 들린 사이에 남편이 물었는지 어쨌는지 중요한 것은 아들의 입을 통해 나온 말이었습니다. 아니, 애를 안 낳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홍 씨의 남편이 우리나라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 마냥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말이 없었고 아들이 태어나게 대꾸했습니다. 저희 앞으로 애 낳을 생각 없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자식을 안 낳겠다는 거야. 쭉. 네, 아무렇지도 않은 듯 별것 아닌 듯이 말하는 아들을 홍 씨 또한 황당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안 했어도 내심 손주를 바라는 마음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어쩜 이렇게 갑작스럽게 폭탄 발언을 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결혼 전도 아니고 그것도 어버이날에 말이죠. 뭘 그렇게 놀라세요? 요즘 애 안 낳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것이야 물론 뉴스에서도 많이 접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그런가 보다 하지. 누가 내 자식 일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 애는 왜 안 낳는다는 거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홍 씨의 남편이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뭐 돈도 많이 들고요. 아니, 애 키우는데 당연히 돈 들지. 근데 너희들 둘이 버는데 애 하나 못 키우겠냐? 둘 다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못 키운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게 들렸습니다. 홍 씨는 건강상의 문제로 아들 하나 낳고 둘째를 못 가졌지만 내심 손주는 둘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잘 키울 자신도 없어요. 하지만 애를 대신 낳아서 대신 키워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들네가 애를 안 낳겠다는데 홍 씨 부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몇 마디 하더니 한숨만 쉬고 물러났습니다. 아마 홍 씨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듯 했습니다. 하지만 홍 씨 부부는 마음속으론 애끓는 심정으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아들 며느리의 마음이 변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몇 년이 지났을 때는 홍 씨도 포기하고 말았죠. 처음엔 상실감이 컸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 극복이 되었습니다. 자식의 인생이니 부모가 애면글면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음을 놓으니 아들 며느리와는 갈등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아들네는 알아서 잘 살았고 홍 씨 부부도 그런 아들네와 가끔 왕래하며 여느 부모 자식처럼 지냈죠. 서로 잔소리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으니 아들네도 꼭 명절이 아닌 때에도 찾아오곤 했습니다. 저희 왔어요. 왔니? 네. 배고프네요. 밥 차려놨으니까 얼른 들어와 앉아. 제가 좋아하는 거네요. 그래. 먹고 싶다고 했잖아. 서로 가까이 살기에 아들 내외는 평일에도 가끔 퇴근길에 들러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역시 집밥이 맛있어요. 그러니 많이 먹어. 맞벌이를 하는 아들네 부부는 집밥이 생각날 때 들른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었던 건 오더라도 밥만 먹고 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며느리도 부담 없이 편하게 홍 씨의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설거지라도 해야 할까 싶어 안절부절하는 옛날 며느리들과는 달랐습니다. 홍 씨도 결혼한 아들네 밥까지 차려주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아들 며느리와의 사이가 좋으니 충분히 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아들에게 큰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 곧 회사 그만둬요. 뭐야? 애를 안 갖겠다고 선언했던 것만큼이나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수가 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둔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벼랑간 사업을 해보겠다는 아들. 비전이 있는 사업이니 어쩌니 하는데 어떤 일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걱정이 앞섰습니다. 돈 들어갈 자식도 없으니 둘이 같이 직장 다니면서 착실히 모은다면 평생 돈 걱정은 없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면 노후까지 둘이서 알콩달콩 살 수 있을 테니 어지간하면 직장에 계속 다녔으면 했습니다. 물론 홍 씨의 그런 뜻도 전했지만 말린다고 그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가 역시나였습니다. 잘 됐으면 참 좋았겠지만 아들의 사업이라는 것은 회사를 그만둔 게 무색하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수입은 나오긴 하는 것 같지만 몇 시간 안 자고 일해야 원래 벌던 월급 정도도 벌까 말까 한 듯 했습니다. 물론 덜 버는 날이 허다한 것 같았죠. 그래도 차차 나아지겠지. 그래야죠. 이왕 시작한 거 열심히 해봐. 풀이 죽어 있는 아들에게 열심히 해보라는 말 밖에는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차차 나아지겠다는 것도 아들에게는 희망 고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차라리 아예 돈을 못 벌면 모를까 애매한 수입은 한참을 포기하지도 못하게 만들었죠. 이번 명절에는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나가서 사 먹어야 할 것 같아. 아, 그래요? 어디가 안 좋으신데요? 대충 차리셔도 되는데. 그래도 명절에 어떻게 대충 차려서 먹어? 나가서 먹자. 알겠어요. 아들은 어쩐지 달갑지 않은 기색이었습니다. 요즘 들어 허리도 안 좋고 이곳저곳 안 쑤시는 곳이 없어서 요리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웬만하면 밥도 간단히 먹고 말았습니다. 명절에 아들 며느리가 오면 잔치상까지는 아니더라도 푸짐하게 차려내야 할 텐데 그럴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명절 전날이 되었을 때 홍씨 부부는 저녁밥을 먹으러 아들 내외와 함께 근처 고깃집으로 갔습니다. 함께 외식할 때면 자주 가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외식을 하자고 했을 때의 아들의 반응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명절이라고 늘 집에서 먹는 것만 아니었고 아들도 외식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지 않다 보니 좀 부담스러운 마음이 드나 싶었습니다. 물론 홍 씨의 착각일 수도 있지만 상황이 하도 안 좋다기에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쏠게. 네? 어머니가 내신다고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로 향하며 홍 씨가 말했습니다. 명절인데 내가 요리하기 힘들어서 나오자고 한 거잖아. 나와서 먹자고 한 사람이 내야지 뭐. 아, 저희가 낼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들의 얼굴에는 내심 안도하는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홍 씨가 카드를 내밀고 계산하는 동안 뒤에서 민망하다는 듯이 서 있는 아들을 힐끔 보며 홍 씨는 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었습니다. 그 뒤로도 종종 아들 내외를 만날 때면 식당에서 식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들네 사정을 뻔히 알기에 대부분은 집에서 먹었지만 그렇다고 외식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었죠.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홍 씨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내가 내야 하는데 하면서도 홍 씨가 계산하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아들 사업이 요즘엔 월급만큼도 나오지 않아서 힘들다는 얘기를 며느리를 통해서 슬쩍 듣게 된 이후로는 쭉 그랬습니다. 만나면 아들네가 돈 쓰는 일은 웬만하면 만들지 않도록 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들다는데 부모와 만나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질까 봐서였죠. 아, 배부르다. 잘 먹었습니다. 처음엔 홍 씨가 계산할 때마다 옆에 서서 기다리던 아들은
어느새 익숙해져서인지 식사를 마치곤 먼저 식당을 나섰습니다. 자연스럽게 남은 홍씨 부부가 계산을 하고 그때까지 아들 부부는 밖에서 담소를 나누며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야 하는데 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나왔어? 화장실에 다녀온 홍씨의 남편이 계산을 하고 있는 홍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그 사업도 안 되면 얼른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벌써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렇게 아들이 위축된 생활을 한지도 말이죠. 안타까운 마음에 남편이 몇 번 아들에게 물어보았지만 조금만 더 하면 성과가 있을 거라면서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늘 계산하는 홍씨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돈 쓰는 걸 싫어하는 남편인데도 말이죠. 하지만 자연스럽게 아들과 외식하는 일은 줄게 되었습니다. 홍씨도 매번 식비를 내는 것이 부담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집에서 만났습니다. 저 사업 접어요. 정말이냐? 네. 그리고 다음 달부터 다시 출근해요. 다니던 그 회사 말이야? 그건 아니고요. 다른 회사요. 그러다가 아들은 결국 회사를 그만둔 지 2년 만에 사업을 접고 다시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일할 회사가 있다니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홍 씨와 남편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제는 아들네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이런 말이 좀 그렇긴 해도 이럴 때 보면 애가 없는 게 다행인 것 같기도 하네. 아들의 소식을 듣고 남편이 홍 씨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그런 말을 해요? 하지만 홍 씨도 내심 남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만약 아들이 힘들었을 때 애들까지 있었다면 삶이 더 피폐했을 것 같았습니다. 애 키우느라 맞벌이 하기도 힘들고 돈도 많이 드니 말이죠. 이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는가 싶기도 했습니다. 아들도 살림이 좀 피었는지 나중에 만났을 때는 안색도 무척 좋아 보였습니다. 사업이 안 될 때는 늘 주눅이 든 것 같고 근심이 있어 보였는데 이제는 좀 살만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론 걱정 없겠다 싶었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직장에 들어간 뒤 얼마 되지 않아서 홍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회사 잘 다니지? 그렇죠. 이제 적응됐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고생이 많았네. 홍 씨가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경험 많이 했어요. 아들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그래. 인생에서 실패도 해보고 그러는 거야. 어쨌거나 앞으로 열심히 살면 되지. 아들의 사업이 안 될 때 그래도 아들 부부의 사이는 좋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적어도 돈 때문에 이혼할 사이는 아니었죠. 식사하는 동안 모두들 표정이 밝았습니다. 이제 일어나자. 너희도 내일 출근해야 하잖아. 당신도 그만 마시고. 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홍 씨 부부가 가방을 챙겨 일어나는데 그보다도 먼저 일어난 아들 내외는 당연하다는 듯이 식당을 나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본 홍 씨가 남편을 쳐다보자 남편도 얼빠진 표정으로 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허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홍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려운 것도 아닌 아들네가 돈 한 푼도 안 내고 먼저 나가버리는 것은 조금 당황스러웠죠. 아무리 버릇이 되었어도 그동안 얻어먹은 것을 생각했다면 오늘은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되지. 남편이 언짢아 하며 말했고 홍 씨도 비슷한 생각은 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회사 다닌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죠.
아무리 그래도 말이야. 선물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용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부모 생일에 적어도 밥 한 끼는 사야지. 아이고,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사주겠지. 그래도 엄마 생일이라고 이렇게 평일에 시간 내서 나온 게 어디예요? 홍 씨의 남편도 더는 말을 보태지 않고 직접 계산을 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아들내외는 식당 앞에서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만 가볼게요. 그래. 어서 가봐. 식당이 홍 씨의 집 앞이라 홍 씨 부부는 걸어갈 예정이었고 아들내외는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더니 출발 전에 창문을 살짝 내려 말했죠. 조심히 들어가세요. 잘 먹었습니다. 식당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차의 뒷공무니를 보며 어쩐지 찜찜한 기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나는 아들 며느리의 표정을 보아하니 사정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당연히 홍 씨 부부가 계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 했죠. 하지만 설마 그럴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마가 사람을 잡았죠. 다음에 만났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돈을 내는 것은 홍 씨의 몫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싶었습니다. 홍 씨도 부담이 됐습니다. 이제 아들이 다시 돈을 벌기 시작했다고 아들에게 늘 얻어먹을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서로의 만남에 밥값 때문에 껄끄러운 기분이 되는 건 원치 않았죠. 오늘은 상원이한테 좀 얻어먹어 볼까? 회사 들어간 기념으로. 2달 뒤 아들과 만난 홍 씨가 식당을 나오기 전에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밥값을 누가 내면 어떠냐고 할 수도 있지만 돈 문제라기보다는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홍 씨도 이번만큼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먼저 일어나려던 아들의 표정이 떨떠름해졌습니다. 아, 제가요? 네, 뭐 그럴게요. 말끝을 질질 끌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일어나서 계산대로 향했고 그런 아들의 뒤를 홍 씨 부부가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카드 결제를 기다리며 서 있다가 홍 씨를 힐끔 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밥값 가지고 눈치를 주시네요. 반쯤 농담처럼 얘기하는 듯 했지만 미간에 잡힌 주름이 아들의 심기가 불편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홍 씨의 기분도 덩달아 상했습니다. 저희가 꼭 밥값도 안 내는 것처럼요. 그리고 아무나 내면 어떻다고 가족끼리 그러세요. 그러면 차라리 다음부터는 집에서 봐요. 홍 씨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힘든 아들네 대신에 수없이 밥을 샀던 건 까먹은 모양이었습니다. 넷이서 한 끼를 먹으려고 해도 10만 원으로는 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없던 일인 것 마냥 쪼잔한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아들이 황당했죠. 홍 씨도 이러면 차라리 집에서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홍 씨의 착각이었습니다. 한 달 뒤 명절이 되었을 때 아들네 부부가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서 만나기로 했지만 막상 오니 그건 그것대로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홍 씨가 몸살에 걸려 혼자서 거하게 차려낼 몸 상태도 아니었죠. 너희 이것 좀 도와줄래? 홍 씨가 아들내외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도 표정이 좋지 않았고 아들은 홍 씨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왜 일을 시키세요? 뭐? 미리 좀 해두시지. 몇 시에 도착하는지 말씀드렸는데. 몸이 안 좋다는데 다 같이 좀 도와주면 어디가 덧나니? 내가 너희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서 밥 차려주는 사람이야. 홍 씨도 말이 곱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들도 말이 심했다고 생각했는지 머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할게요.
수정이는 앉아 있으라고 하고. 며느리는 아들의 말에 부엌을 나갔습니다. 인꼬 부부인 건 알겠으나 아들의 행동에 홍 씨는 기가 찼습니다.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싶었죠. 홍 씨가 아들을 흘겨보자 아들이 민망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뭐 도와드리면 돼요? 홍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보는 비용만 해도 10만 원은 좋게 들었지만 아들은 고생했다는 소리도 한마디 하지 않았고 명절이라고 식재료 값에 보태라며 한 푼을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에는 집에서 만나거나 밖에서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심란한 일만 생기니 결국엔 만남을 줄이는 게 상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 씨도 돈 때문에 치사스럽게 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밥 해주는 게 힘들다며 이리저리 부려먹고 싶지도 않았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면 덜 만나면 될 일이었습니다. 홍 씨는 특별한 날이 아니면 웬만하면 만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 만남은 적어졌지만 그렇다고 자식을 아예 안 만나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 생신에는 밖에서 보죠. 지난번에 어머니 몸 안 좋다고 그러셨잖아요. 얼마 안 있어 남편의 생일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아들네 부부를 만나지 않고 집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받기 전에 남편에게 은근스레 물었지만 어쩐지 서운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홍 씨의 생일이었다면 집에서 둘이 맛있는 거나 먹자 할 텐데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었죠. 하지만 지난번과 똑같이 만나서 서로 얼굴 붉힐 일이 뭐가 있나 싶었습니다. 어머니 집 근처 고깃집으로 예약하면 되죠. 아들의 물음에 홍 씨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거기 말고 그 옆에 커피숍 있잖니. 거기에서 만나자. 아, 커피 드시게요? 밥을 먼저 먹어야죠. 아니, 거기서 차 한 잔 마시고 헤어지면 되지. 지난번에 보니까 케이크 같은 것도 있던데. 아, 밥을 먹지 말자고요? 그래. 차 마시면서 얘기도 나누고. 그러고 각자 집에 가자. 밥 먹고 들어가서 어머니 집에서 자려고 했는데 내일 주말이잖아요. 아이고, 아서라. 너희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어. 아들은 어리둥절한 듯 했습니다. 생전 함께 커피숍에 간 적이 없으니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듯 했죠. 다행히도 남편도 그건 찬성을 했습니다. 네 아빠도 거기서 차 한 잔 하고 싶다네. 그래요? 생신인데.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해야지. 알겠어요. 그럼 거기로 갈게요. 아들은 내키지 않는 듯 보였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기에 그러자고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분위기 좋네. 그러게요. 다행히 남편은 커피숍에서 생일 축하하는 걸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멋들어진 케이크도 테이블에 놓여 있으니 남편의 말대로 분위기도 좋아 보였죠. 정말 이걸로 돼요? 그래, 오히려 좋았습니다. 홍 씨 가족은 그렇게 커피숍에서 1시간가량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술을 안 마시니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고 넷이서 드는 돈도 얼마 안 됐습니다. 케이크가 없었다면 이 3만 원 안에서 해결이 됐죠. 아무도 힘들지 않았고 누가 계산하든 아무도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서운할래야 서운할 수가 없는 만남이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가볼게요. 그래. 조심히 가. 아들 며느리를 보낸 뒤에 홍 씨 부부는 뒤돌아서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아, 진작에 이럴 걸 그랬네. 너무 좋네. 당신 한 잔 하고 싶으면 집에서 먹고. 남편의 말대로 진작에 이렇게 만날 걸 그랬습니다. 꼭 거하게 외식하거나
집에서 상다리 부러지게 밥상을 차려야 하는 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남들 그렇게 한다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무얼 위해 그렇게 번뇌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명절이 되었을 때도 홍씨 부부는 집으로 온다는 아들을 말렸습니다. 그냥 명절 전날에 커피숍에서 만나자. 네? 또 커피숍이에요? 그래. 지난번에 좋지 않았어? 그건 아버지 생신이시니까 하자는 대로 하긴 했는데 왜 그러시는 건데요? 그래도 명절인데 밥 한 끼는 같이 먹어야 하지 않아요? 수정이도 갈비찜 먹고 싶다는데 그거야 사 먹으려면 사 먹을 수 있잖아. 아니요. 집밥 먹고 싶다는데 우리랑 차 한 잔 마시고 사돈네 가서 집밥 먹으면 되지. 그런데 아들은 그런 홍씨가 이상해 보였던 모양이었습니다. 불퉁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지난번부터 왜 그러세요? 꼭 얼른 보내고 싶은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은 자식들이랑 더 오래 있고 싶어 해서 문제인데. 수정이도 그게 더 좋을걸? 며느리 얘기를 꺼내자 아들은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시집에 적게 있고 친정에 오래 있는 것을 원할 테니 말이죠. 아니면 다음 명절 때부터는 여행이라도 가시던가요. 아이고 아니야. 간단히 커피만 마셔 그냥. 홍 씨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네랑 여행까지 가서 투닥거릴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홍심한 마음을 고쳐먹으면 평화로울 수도 있지만 한쪽만 희생하는 기분이 들어서는 좋은 관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홍씨가 밥을 차려주는 것, 외식비를 계산하는 것 등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홍씨도 힘에 부쳤고 그렇다고 홍씨가 싫다고 하면 아들 며느리도 섭섭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은 안 만들면 그만이었습니다. 제가 주문할게요. 시간이 지나자 아들 내외도 홍씨 부부와 커피숍에서 만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부모보다도 편할 것이 자식이었습니다. 어버이날이든 생일이든 명절이든 의무감에 찾아오겠지만 만남은 짧을수록 좋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간단히 안부 묻고 하니까 얼마나 좋냐? 그러면 이것만 마시고 저희는 일찍 가볼게요. 딱 좋은 거리였습니다. 부모 자식도 이 정도의 거리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들네와는 식사를 하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겠다 다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웬만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효과만 있었으니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홍 씨도 좀 더 자식에 대한 마음을 놓게 되었습니다. 손주를 못 보는 일도 그렇고 사업이 어려웠던 일도 그렇고 홍 씨 부부가 너무 아들에게 신경을 쓴 나머지 스스로 괴로운 일을 만든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그런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아들도 서운해하지 않고 홍 씨도 더는 같은 이유로 섭섭한 일이 없었습니다. 아니 다 같이 작당해가지고
우리한테 이러는 거 아니에요? 잡당이라니요? 사돈도 그래요. 돈 좀 있다고 사람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넌 가만히 있어. 어떻게 가족끼리 이렇게 냉정해요? 돈 좀 덜 냈다고 이렇게 사람을 업신여기고 이러다가 다음 달 카드가 못 갚으면 책임질 것도 아니잖아요. 너희도 우리가 왔으면 효도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는 대신 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효도 여행이요? 이 여행은 장모님이 내주신 거예요. 거기에 2명 추가하면 얼마나 더 나온다고?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왜 굳이 쫓아오셔서 이렇게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세요? 부끄러워? 거봐라. 너도 장가 가더니 돈 없는 부모는 무시하고 돈 있는 처가만 챙기지.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1세 이석정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과 사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딸의 결혼식 때 안사돈을 마지막으로 보고 지난 몇 년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식들을 통해서 가끔 소식만 전해 듣는 정도가 다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함께 여행을 가게 될 줄은 몰랐죠. 이 씨 부부는 여행에 함께 가자던 사돈이 부담스러웠지만 결국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씨도 사돈과의 동행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게 잘못이었습니다. 굳이 쫓아와서 여행에 회방을 놓고 이 씨와 딸 부부를 괴롭히는 사돈네. 거기에 더해 염치까지 없으니 삼박자를 고루 갖췄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에 살고 있는 이 씨의 아들에게까지 민폐를 끼치기에 이 씨는 더는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사이더라도 참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라면 앞으로 다시 볼 일은 없겠다 싶었죠. 이 씨 부부는 딸이 하나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연년생으로 둘 다 모두 결혼을 했습니다. 둘째인 아들은 4년 전에 누나보다 먼저 결혼을 한 뒤에 회사 일로 가족들과 함께 해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1년 뒤에 결혼을 했죠. 내 식구는 늘 사이가 좋았습니다. 아들이 결혼 후에 멀리 살기 때문에 최근 들어 왕래는 자주 할 수 없었지만 남매끼리도 자주 통화를 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는 상대 쪽과 정확히 반씩 보탰습니다. 그래서 큰 마찰이 없었지만 이듬해 딸이 결혼할 때는 꽤나 잡음이 있었습니다. 반씩 지원하기로 했던 사돈네가 전셋집을 계약한 후에 말을 바꾼 탓인데 사위의 됨됨이가 좋지 않았다면 결혼이 엎어질 뻔했습니다. 사돈네가 3천만 원밖에 보태줄 수 없다고 하자 딸과 사위는 이 씨 부부에게도 지원은 필요 없다면서 자신들이 모은 돈으로 살림을 꾸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위가 찾아와 사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사돈네가 줬어야 할 금액까지 딸 부부를 지원해 줬습니다. 사돈네의 오해처럼 돈이 남아 돌아서 그런 건 물론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 고생하며 사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씨 부부가 좀 더 경제적으로 상황이 나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건 맞지만 말이죠.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올렸고 그 뒤로 딸 부부는 생각처럼, 아니 생각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딸도 사위도 직업이 좋고 알뜰하기까지 해서 결혼 3년 만에 돈을 더 모아 작은 신축 아파트를 살 수 있었습니다. 무척 대견했죠. 그리고 겹경사도 있었습니다. 엄마, 나 임신이래. 뭐? 정말? 너무너무 축하해. 딸은 내 집 마련을 한다며 사위와 함께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무작정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기반을 좀 더 마련한다며 말이죠. 그러다 집을 사서 이사를 하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 이세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벌써 30 중반이기 때문에 이렇게나 빨리 생길 줄은 몰랐죠. 너무 잘 됐다. 박서방이 좋아하겠다. 얼른 자리 잡아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던 사위가 떠올랐습니다. 말이라고 해. 소리 지르고 난리 났었어. 딸의 대꾸에 이 씨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러면 애 낳고서 회사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문득 든 생각에 이 씨가 묻자 딸도 그게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육아휴직도 회사 분위기 때문에 오래 못 써. 나중을 생각한다면 쉽게 회사를 쉬거나 그만둘 수도 없었습니다. 시집에는 얘기해 봤어? 내가 여쭤본 건 아니고. 딸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러면 애기 생겼다고 말씀드리니까 애는 못 봐주신다고 그러시더라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응, 아니 왜? 일 안 하시잖아. 허리 아프시대. 그러자 딸이 씁쓸하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씨가 안사돈을 먼저 떠올렸던 이유는 사돈이 딸내와 무척 가까운 곳에 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가서 도와줄게. 애 어린이집 보내기 전까지만이라도. 정말? 도움이 구하려고 했는데 가깝지도 않은데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 하면 하지 왜 못해? 남의 손에 어떻게 애를 맡기니? 딸도 그게 걱정은 걱정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씨와 딸네 집은 차 타고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래도 잘 살아보려는 딸 부부에게 전혀 도움을 못 줄 만한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안사돈이 허리 때문에 힘들다면 이 씨라도 좀 도와줘야겠다 싶었습니다. 남편도 이 씨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그래. 아무래도 친정엄마가 더 편하기도 하겠지. 차라리 잘 됐어. 맞아. 안사돈이 애 봐준다고 했어도 지영이가 불편했을 수도 있지. 그리고 2달이 채 안 됐을 때 명절이 되었습니다. 당일 오후 늦게 딸과 사위가 이 씨의 집으로 왔습니다. 사위의 양손엔 선물이 잔뜩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딸 임신 축하 선물을 이 씨 부부가 줘야 할 판이었는데 오히려 딸 부부가 이 씨를 챙겼습니다. 애기 봐주신다고. 그래서 감사해서요. 사위가 서글서글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 손주 내가 봐준다는데 무슨 선물이야? 그래도요.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덕분에 한시름 났어요. 도움이 구하려고 했다며. 오히려 나 때문에 박서방이 불편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죠. 저희는 너무 좋아요. 즐거운 분위기 속에 함께 식사를 하다가 문득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태교 여행 겸 가족 여행 한번 가자. 이 씨 부부가 놀라서 딸을 쳐다보자 옆에 있던 사위가 덧붙였습니다. 네. 애기 태어나기 전에 넷이서 여행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딸과 사위는 이 씨 부부에게 함께 푸켓으로 가족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뜻밖의 제안에 놀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습니다. 딸내는 결혼 후에 사돈네와 함께 해외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때도 내심 부러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이 바쁜 탓에 이 씨 부부와는 늘 다음을 기약했지만 이번에 딸과 함께 여행을 갈 수 있게 돼서 무척 좋았습니다. 사위가 불편하지 않을까 했지만 사위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여행을 추진했습니다. 4박 5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영이가 임신했으니까 너무 돌아다니지 않고 수영장 있는 호텔에서 쉬다 온다는 생각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맛있는 것도 먹고요. 그래. 너무 좋겠다. 그래서 거론된 곳이 푸켓이었습니다. 태국인이 이국적이고 유명한 음식도 많을 듯 했습니다. 이 씨의 남편도 무척 좋아했죠.
그러면 임신 축하 선물도 줄 겸 여행 경비는 엄마 아빠가 낼게. 남편의 말에 이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아니에요. 저희가 낼게요. 아니야. 선물을 따로 주는 것보다 그게 좋지 않을까? 처음엔 거절하던 딸과 사위도 나중에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항공권과 숙소를 딸 부부가 알아보고 결제는 이 씨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가서 밥은 전부 저희가 살게요. 하도 미안해 하길래 그러라고 했지만 가서도 웬만하면 이 씨 부부가 낼 작정이었습니다. 함께 가자고 한 그 마음이 기뻤기에 돈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행 계획을 짜고 있던 어느 날, 이 씨가 싱가포르에 있는 아들에게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여행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하니 아들이 이 씨 가족을 초대했죠. 어차피 비행기 타시는 거 싱가폴로 오시면 저희도 보고 좋죠. 애도 보고. 이 씨의 며느리는 1년 전에 싱가포르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씨 부부가 작년에 싱가포르에 다녀왔는데 이틀만 있다가 오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무척 아쉬웠습니다. 딸은 조카를 사진으로만 봤고 말이죠. 내심 아들의 말에 솔깃했습니다. 또 저희 집에서 주무시면 여행 경비도 아끼고 좋죠. 아들의 말에 이 씨가 펄쩍 뛰었습니다. 이 식구들 다 끌고 너희 집에서 어떻게 자니? 아이도 어린데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아들네 집에 가봤던 기억으로는 집도 넓은 편이 아니라 여러모로 서로 불편할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가더라도 호텔에서 자야지. 힘든 며느리 괴롭히는 시엄마 되기 싫다. 어쨌거나 너희 누나한테 한번 물어볼게. 아들과 전화를 끊고 딸내와 함께 상의를 해보았는데 사위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러면 그쪽 가서 호텔에 방 2개 예약하고요. 처남 시간 되면 하루 정도 함께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씨는 싱가포르를 가는 비행기표를 예약하게 되었습니다. 3달 뒤 일정이었습니다. 그 정도면 임신 초기는 지나기에 딱 좋다고 생각했죠. 여행 준비는 순조로웠습니다. 딸이 잘 알아본 덕에 수영장이 딸린 좋은 숙소도 저렴한 금액에 예약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한 달 남기고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물어볼 것이 있다고 했는데 어쩐지 망설이며 용건을 꺼냈습니다. 우리 여행하는 거 말이야. 여행이 왜? 문제 있어? 그게 아니라 우리 시어머니랑 형님이 같이 가고 싶다고 그러시네. 그 말에 이 씨는 얼른 대답하지 못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위는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아직 미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사돈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 씨네 여행에 동행하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조합의 여행은 생각도 못 해본 터라 당황하고 있는데 딸이 말을 이었습니다. 박서방이 그건 안 될 것 같다고 거절을 했다는데 오늘 시어머니가 나한테 전화하셔서는 어머님네 경비는 다 따로 내겠다고 그러시면서 꼭 같이 가고 싶으시다는 거야. 근데 거기에다가 내가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가 힘들더라고. 딸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어려운 존재이니 말이죠. 박서방이 시어머니랑은 나중에 가자고 하는데 그래도 마음이 불편해서 혹시나 해서 엄마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야. 이 씨는 사실 망설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돈네와 함께 여행을 다녀오라고 이 씨가 양보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자신의 태교 여행인데 이 씨 부부와 함께 가고 싶다며 울적해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다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뭐 어때? 양쪽 식구들끼리 다 같이 가도 가족여행이지, 뭐. 추가적으로 따로 예약할 것도 없다며. 우리 묵는 호텔 알려주면 따로 예약하겠지?
사위가 나중에 따로 전화를 해서 같이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렸지만 이 시부부는 괜찮다고 사위를 오히려 설득했습니다. 그게 실수였죠. 결국엔 6이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싱가포르에 도착할 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예약이 안 돼 있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딸이 프론트 직원과 이야기를 하더니 깜짝 놀라 뒤를 돌며 말했습니다. 체크인을 하는데 사돈네 방이 예약이 안 돼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딸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자 사돈 처녀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약 안 했는데? 한성이 너네가 예약했으니까 방은 같이 쓰면 되지. 사돈 처녀가 이 씨의 사위를 쳐다보며 말하자 사위도 딸도 어이없어 했습니다. 확실히 미리 상의된 사항은 아닌 듯 했죠. 아니, 예약했냐고 물어봤을 땐 했다면서. 그건 비행기표 말한 거지. 우리 방에서 같이 못 지내지. 2인실 2개 예약했는데. 그냥 끼워서 자면 되지. 간이 침대라도 놔달라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인원 추가 안 되는 방이야. 한번 물어놔봐. 사돈 처녀의 말에 사위가 떨떠름한 표정으로 직원과 얘기를 했는데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젓는 직원을 보고 이를 어쩌나 싶었습니다. 남는 방은 있대. 추가적으로 투숙하기 위해서는 방을 하나 더 결제해야 했습니다. 1박에 30만 원이래. 그러자 안사돈이 기함을 했습니다. 뭐? 하룻밤에 30만 원씩이나 한다고. 이 시내는 미리 예약을 했기 때문에 이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긴 했습니다. 4박에 그러면 120만 원? 그걸 어떻게 내? 사돈 처녀도 황당하다는 듯이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는데 결제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어쩌면 숙박비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왔나 싶어서 오히려 이 씨가 놀라웠습니다. 이 돈은 못 낸다며 버티길래 혹시나 이 씨가 내야 하나 눈치를 보는데 그런 이 씨에게 안사돈이 한 발짝 오더니 말했습니다. 들어보니까 뭐 사돈네가 여기에 산다면서요. 그러면 그 집에서 사부인이 주무시든 아니면 애들이 자든 하고 남는 방을 저희 주시면 되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씨 부부나 딸 부부에게 이 씨의 아들 집으로 가라는 말인 듯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방을 자신들이 쓴다며 말이죠. 황당한 말에 모두들 얼이 빠져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게 사위였죠. 아니, 말이 안 되죠. 뭐가 말이 안 돼? 아들인데. 아니, 멀쩡하게 예약한 호텔을 두고 왜 처남한테 폐를 끼쳐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럴 거면 이곳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가족끼리 패가 어디 있어? 부모나 누나가 놀러 왔으면 당연히 며칠 신세질 수도 있는 거지. 저희 아들네가 어린애도 있고 그래서요. 며느리 힘들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옆에서 이 씨도 거들자 그런 이 씨가 이해가 안 간다는 듯이 안사돈이 투덜댔습니다. 아니 힘들긴 뭐가 힘들어요. 시부모가 오면 수발도 좀 들고 하는 거지. 그거 가지고 힘들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서 옛날엔 며느리들이 어쨌다 저쨌다 하는데 그 순간 다른 누구도 아닌 내 딸이 참 안쓰러웠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나 며느리도 여기서의 생활이 있는 거고요. 저희도 여행 와서 수영장 있는 호텔 놔두고 비좁은 집에서 눈치 보며 있는 건 좀 그렇네요. 집주인도 스트레스 받을 거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즐거운 여행을 하겠어요? 이 씨의 말에 안사돈이 인상을 팍 쓰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면 사부인 말고 얘네를 보내면 되죠. 딸 부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하는 안사돈.
저희도 당연히 호텔이 좋죠. 그냥 방 하나 더해서 편히 있으세요. 그러자 사돈네가 씩씩댔습니다. 그러면 120만 원을 내라는 거야? 돈이라도 내달라는 듯이 사위를 쳐다보면서 눈치를 줬습니다. 하지만 사위도 이 씨의 딸과 합의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인지 그 돈을 대신 내겠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라도 내줘야 하나 내심 걱정이 들었습니다. 체크인도 안 하고 이렇게 내내 서 있을 수는 없었으니 말이죠. 다 따로 내기로 하고 온 거잖아요. 사위도 애써 안사돈을 달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사돈 처녀가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 뒤로 방을 세 식구가 방을 따로 쓸 수 있게 됐는데 사돈네는 입이 삐죽 나와 있었습니다.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 돈을 내기는 했지만 기분은 무척 상한 듯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씨가 그걸 내줄 이유는 없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긴 했지만 남은 여행 망치지 말자는 생각에 애써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수영부터 하자. 딸이 들떠서 말하자 사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옷 갈아입고 만날까? 이 씨 부부는 수영할 생각까지는 없었지만 앉아서 딸내가 노는 걸 구경하고 싶었습니다. 날씨도 좋았고 말이죠. 그런데 좋은 분위기에 안사돈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무슨 수영이야? 여기까지 왔는데 바깥에 나가서 구경을 해야지. 그러자 딸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그러자고 했습니다. 사위는 그 옆에서 한숨을 쉬었죠. 그러면 구경 좀 하다가 돌아와서 수영하죠. 더는 큰 소리 나는 게 싫어서 이 시내도 얼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슬슬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딸을 끌고 사돈네는 정말 오랫동안 이리저리 다녔습니다. 허리 아파서 손주를 못 봐준다는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이 씨나 남편도 다리가 아파서 중간중간 섰다가 가기도 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밥을 먹을 때는 현지 음식은 싫다며 웬 한식당을 찾아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첫째 날임에도 불구하고 기가 빨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까지도 뭐가 그리 불만이 많은지 수영은 싫다, 이건 이래서 싫다, 저건 저래서 싫다. 또 밥을 먹어도 돈 한 푼 내지 않았습니다. 정말 비행기표만 달랑 끊어서 무작정 온 것 같았습니다. 돈 가지고 치사하게 굴기는 싫었지만 어쩜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굳이 여행에 따라와서는 말이죠. 나중엔 쇼핑을 한다더니 환전을 안 했다며 사위에게 현금을 좀 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기가 막혔습니다. 너희 때문에 내가 생돈 120만 원 날리게 생겼으니까 그 정도는 사줘도 되잖아. 꼭 호텔 비용을 딸 부부 때문에 낭비한 것처럼 말하는 사돈네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내 가족이었다면 한마디 했겠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사위의 표정만 울그락불그락해질 뿐이었습니다. 무언가 참고 있는 듯한 표정에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다음 날엔 낮 동안 쭉 수영을 하다가 저녁에 이 씨의 아들에게 가기로 했는데 사돈네는 굳이 꼭 관광을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이럴 거면 따로 다녔으면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사위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수영할 사람들은 있고 관광할 사람들은 따로 돌아다니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안사돈이 사위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우리끼리 어떻게 가? 너는 같이 가야지 우리랑. 우리랑 가족이 아니냐며 우기는 통에 딸이 오히려 사위의 옆구리를 쿡쿡 찔렀습니다. 차라리 사위가 데리고 나가는 게 딸의 정신 건강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사위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한숨을 한번 쉬더니 사돈네와 함께 호텔 밖으로 나갔습니다. 고생이 많네.
이 씨의 남편이 많은 걸 함축한 말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딸이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우리끼리 있으니까 낫다. 그리고 저녁에 만나기로 한 아들에게는 미리 연락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며느리가 저녁 식사를 대접하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인원이 늘어 힘들까봐 외식을 하자고 했죠. 하지만 며느리는 그래도 오랜만에 보는데 집에서 맛있는 걸 해주겠다며 초대했습니다. 사돈네는 그런 사정은 아는지 모르는지 흔한 인사치레도 없이 당연히 같이 가서 대접을 받을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얌전히 밥을 먹고 오면 다행이었는데 그럴 사람이 아니었죠. 아이고, 이거 제육볶음에 고추장 넣으면 텁텁하고 맛없는데 고춧가루만 써야지. 아, 그래요? 집이 어쩌고 저쩌고, 음식이 어쩌고 저쩌고. 이 씨도 안 하는 잔소리를 사돈이 꼭 자신의 며느리라도 되는 것처럼 했습니다. 아, 그만하세요. 참다 못한 사위가 얼굴이 붉어져서 말했습니다. 내가 뭘 그냥 알려주는 건데. 저희는 식사만 하고 일어날게요.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은 처남이랑 좀 더 시간 보내다 오세요. 그리고 사위는 이 씨의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영이 너도 좀 더 있다가 와. 나는 먼저 택시 타고 갈 테니까. 그러자 딸도 안 좋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왜? 잘 먹고 있는데. 사돈 처녀도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엉덩이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이미 맥주도 몇 잔 했는지 얼굴은 빨간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대화는 안 될 것 같아서 사위가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이 씨의 아들네도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어리둥절한 눈치였고 딸이 남동생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도 슬슬 일어날게. 너희도 좀 쉬어. 한두 시간 정도 더 앉아 있다가 이 씨도 일어났습니다. 어린 손주도 있기에 다음날 낮에 만나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기로 했죠. 그렇게 인사를 하고 호텔로 돌아왔는데 이 씨의 방문을 사돈네가 두드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리둥절해서 이 씨가 묻자 안사돈이 사돈 처녀와 함께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애들한테도 여기로 오라고 했거든요. 우리 허심탄회하게 얘기나 나누자고요. 사위랑 다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5분도 채 안 돼서 사위가 딸과 함께 들어왔고 애써 좋은 말로 안사돈을 데리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손을 뿌리치며 자리에 앉아 말했습니다. 아니, 다 같이 작당해가지고 우리한테 이러는 거 아니에요? 작당이라니요? 사돈도 그래요. 돈 좀 있다고 사람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넌 가만히 있어. 어떻게 가족끼리 이렇게 냉정해요? 돈 좀 덜 냈다고 이렇게 사람을 업신 여기고 잠도 좀 아들네 가서 주무시면 되는 거지? 굳이 120만 원씩이나 쓰게 만들어요. 이러다가 다음 달 카드값 못 갚으면 책임질 것도 아니고. 무슨 황당한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이면 경비는 따로 다 낸다며 따라오겠다고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너희도 우리가 왔으면 효도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는 대신 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효도 여행이요? 이 여행은 장모님이 내주신 거예요. 거기에 2명 추가하면 나와봤자 얼마나 더 나온다고?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왜 굳이 오셔서 이렇게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세요? 부끄러워? 거봐라. 너도 장가 가더니 돈 없는 부모는 무시하고 돈 있는 처가만 챙기지. 사돈의 말을 들으면 이 씨가 대단한 부자라도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매년 이런 여행을 다닐 정도도 아니었고 이 여행은 이 씨 부부에게도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망친 사돈네는 오히려 이시네를 탓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얼마 버는지 모르는 것도 아닌데 생전 용돈 한 번 준 적이 없잖냐? 너희 누나도 힘들게 살고 있는데. 무슨 용돈이요? 장모님한테도 용돈 안 드려요. 기가 막혔습니다. 딸이랑 사위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아는 이 씨는 어떻게 부모가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매일 바빠서 밥도 잘 못 챙겨 먹고 야근은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도 미루다가 3년 만에 가지게 된 것이었는데 말이죠. 그런 사정을 모를 리 없을 텐데 참 염치 없고 뻔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야. 돈 들여서 여기까지 와서 자꾸 수영만 하자고 하질 않나? 우리는 뒷전이잖아. 사위가 왜 사돈네와 함께 가는 걸 꺼렸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말리는 사위를 굳이 설득해서 같이 여행을 온 이 씨의 잘못이었습니다. 사돈네에 대해 잘 모르기에 할 수 있었던 어리석은 선택이었죠. 그렇게 이 여행에 불만이 많이 있으시다면 이제는 따로 여행하죠. 저희가 호텔을 옮길게요. 이 씨도 돈이 썩어나는 게 아니었지만 더 이상 이렇게 얼굴 마주보며 나머지 일정을 소화해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것 봐. 돈 자랑하면서 사람을 어쩜 이렇게 무시하는지. 이래도 무시한다. 저래도 무시한다. 더 이상 얘기할 가치도 없었습니다. 이 씨는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참나. 그러면 무서울 줄 아나? 가세요. 그러자 사위와 딸도 일어났습니다. 저희도 호텔 옮길게요. 원하는 대로 여행하세요. 뭐야? 너도 간다고? 네. 아니, 우리는 현금도 하나도 없어. 요즘 카드 다 돼. 현금 인출할 수도 있고. 너 정말 이럴 거니? 있는 놈이 더 하다니까? 너는 도대체 누구 자식이야? 더 이상 아들 망신시키지 마세요. 너 말버릇이 그게 뭐니? 이러고도 후회 안 할 줄 알아? 사돈네가 펄쩍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들끼리 여행은 어떻게 하며 공항까진 어떻게 가느냐며 말이죠. 우리가 이러려고 그 돈을 쓴 줄 알아? 누가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 여행을 온 듯 했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비행기값만 들이고 공짜로 여행이라도 할 계획이었던 것 같았죠. 하지만 이 씨도 애써 큰 돈을 써가며 최악의 추억을 만들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게 아무리 사돈이라도 더 이상은 예의를 차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씨 부부는 차라리 다른 호텔로 옮겨서 조용히 여행하다가 아들네 부부도 만나고 그렇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애초에 그러기 위해서 싱가폴로 온 것이었으니 말이죠. 그런 이 씨를 딸 부부가 따라오겠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여행 경비는 이 씨가 대주기로 했고 이 씨도 딸과 함께 여행을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국 돌아갈 테니까 숙소 결제한 비용 내놔. 또 사돈이 엉뚱한 소리를 하길래 이 씨도 한마디 했습니다. 그럼 저희 여행 망친 비용 내실래요? 뭐라고요? 그동안 먹은 밥값이랑 환불받지 못하는 저희 숙소비랑 다 주실 거냐고요? 아니 그걸 우리가 왜 내요? 그럼 저희는 사돈네 숙소비를 왜 내나요? 그러니까 각자 갈 길 가자고요. 그리고 30분도 안 돼서 짐을 싸고 나왔습니다. 둘이 덩그러니 남겨진 사돈네는 어찌나 열받아 하던지 술을 마셔 붉은 얼굴이 터질 듯이 검붉어졌습니다. 그래도 차마 붙잡을 명분이 없는 모양인지 씩씩대는 숨소리만 들려졌죠. 죄송해요.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면목이 없네요. 누구의 탓인지 잘잘못을 따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들 좋은 마음으로 함께 온 것이었고
남은 날이 있으니 즐겁게 보내다 가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지만 너희는 그래도 나중에 좋게 마무리해. 부모를 안 보고 살 것이 아니라면 한국에 돌아가서도 인연은 이어가야 할 것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머니한테 돌아가려면 가. 우리는 우리끼리 다녀도 돼. 그렇다면 이렇게 여행 중간에 사돈을 두고 온 이 씨의 행동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극구 따라오겠다고 했죠. 지금 돌아가면 지영이도 태교 여행은 하지 못한다며 말이죠. 그래서 이 씨는 딸네 부부와 함께 택시를 타고 아들네 집 근처에 있는 호텔에 묵었습니다. 남은 일정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올 수 있었죠. 나중에 딸을 통해서 듣게 된 얘기는 사위가 노발대발해서 연을 끝내 만회하는 이야기까지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돈네 사과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씨는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앞으로 같은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테니 말이죠. 딸이 걱정되었지만 별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걱정 말라는 말에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번 여행도 특이하고 기억에 남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고두고 딸 부부와 함께 회자하게 되는 사건이 되었죠. 그 뒤로 종종 함께 놀러도 가곤 했지만 사돈네는 콧배기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전처럼 딸을 통해서 안부 정도만 알 뿐이었고, 그래서 평화가 깨지는 일은 없었습니다.